저희가 TF를 만들었다가 이름을 몇 번 거쳤습니다. 우리 당내에 계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이야기는 상황 보고만 좀 하는 식으로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는 이제 김학균 센터장님께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고, 저희는 왜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왔고 또 앞으로 어떤 것 좀 특이시장 논의하고 있는가를 보고하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우리 예, 화면을 돌리는 걸 좀 버벅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용어를 좀 바꿨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용어를 좀 이렇게 일관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되게 의미가 좀 있습니다. 앞으로 두고두고 들으실 말씀이어서. 처음에 질문은 뭐였냐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코스피 5천 뻥치지 마라. 아무리 정치인들이 그런다고 하지만은 그게 근거가 있냐, 이런 질문이 무수히 있었고, 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가 계속 우리 강준현 의원님이랑 같이 이렇게 코스피 5천 이제 시대에 들어간 선대위 조직을 만들었고, 그 논의 과정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그렇게 있었고요. 그다음 김병욱 의원님이랑도 또 이게 같은 행사를 좀 하면서 직접 간담회 과정에서 이런 문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다시 제시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주가 설명하는 것은 내란 직전에 평균 주가가 얼마였냐면 2,650 전후였어요. 6개월 평균이. 그리고 내란에서 최저점이 얼마였냐면 2,290이었습니다. 2,290에서 2,650 내지 2,700까지는 정상화의 과정이죠. 헌정지수의 정상화.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내란 요소 빼고 나머지면 그 외가 이제 진짜 코리아 디스카운트 지배구조 문제가 돼서 그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내란 일어난 이후에 있어서의 그 당시에 애널리스트들의 이 분석이었습니다. 여기도 최고치가 3,206이었는데 어제 3,202가 찍었죠. 이 상황이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정상적이진 않아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 이게 뭐냐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 그래서 다시 또 김태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700 넘은 시점이 5월 29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선 전 한 며칠 전에 그때 우리 시장에서 이제 좀 내란의 흔적들을 벗어나면서 정상화된 거고, 그 이후에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대해서 3천 간다, 갈 수 있을까? 그 다음에가 대선 이후입니다. 6월 11일 JP모건에서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게 1년 안에 3,200, 그 대신에 전제 조건은 상법 개정안 통과된다. 근데 2주 지나서요, 이게 3,400으로 바뀌어요. 1년 안에 3,400. 근데 3일 전에 이제 발표한 것은 이제 2년 안에 5천 된다, 그런 식으로 JP모건에서 지금 한 달 새에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배경이 뭐냐, 왜 인식이 바뀌냐,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이 상황을 어떤 식으로든 이제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단초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오늘자 기사인데요. 오늘자 기사에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글로벌 IB 매수 보고서들이 이어지는 맥쿼리에서는 코스피가 4천까지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JP모건은 올해는 3,50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잘하면 2년 안에 5천까지 올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JP모건이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도 계속 관망하고 주시하고 설마니 하겠어 하다가 한 해 진짜 안 해. 그런데 시장의 반응이 오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조건을 달고 이 전망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최근 한 달 반의 상황은 매우 역동적인, 시장과 이재명 정부가 소통하면서 변화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코스피 5점 뻥 아닌가 이야기를 다시 한번. 2007년도에 코스피 지수 2,000을 넘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시가총액이 1,000조가 안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3,000조를 넘었었지 않습니까? 코스피 3,200 찍으면서 3,000조가 넘었어요. 만약 이게 정상적이라면 1,000조에서 3,000조가 되면 3배가 돼야 되잖아요. 2,000에서 6,000을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최근에도 이 시가총액이 증가된 것을 비율로 하면은 이미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코스피 지수는 4,500을 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표현이 안 될까? 억눌려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음 이제 이게 금투협회에서 주신 자료 보고 저희들 계속 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PBR이라고 하는 게 장부 가치와 주가를 비교해서 1대1이면 PBR 1이지 않습니까? 근데 장부 가치라는 게 회사가 청산해 버릴 때 그 가치가 장부 가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장 회사는 그래도 그 회사들 중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이 들어와 있는데 PBR 1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평가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PBR 1이 넘는 게 정상인 거죠. 그래서 선진국 평균이면 작년 말 기준에서 3.38인데 신흥국이 1.8인데 대한민국 0.93이었습니다. 코스피 3천이 넘어가니까 비로소 1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대한민국의 그 지표가 PBR 1이 1.84만 가도 5천 넘어가는 거 아닌가? 이제 간단한 셈법으로 그렇게 고민을 해본 거죠. 지금 자본시장인데 왜 이게 억눌려 있을까? 왜 주가가 표출이 안 될까? 그 고민이 계속 있고 억눌려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돌파하면은 자연스럽게 다른 것 없이 유동성만 갖고도 충분히 정상적인 평가 받으면 밸류업 되는 거 아닌가? 이 문제의식이 이제 코스피 5천에 표현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언론에 대해서 많은 기자들이 질문하실 때 이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사 중에서 이제 아까 인용해드렸던 이 기사 글로벌 투자은행이 놓치지 마라 한국 주식시장 이런 이제 리포트를 어제 내고 맥쿼리에서 표현하는 것 중에 이 특징적인 워딩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그 특유에서 저희가 계속 고민하면서 거품 아니야? 거품이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설명하지? 그게 계속 고민이었습니다. 이게 거품이라면 멈춰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기조에 대해서 나중에 더 큰 함정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숙제였습니다. 오늘 여기 그 맥쿼리 보고서는 이 최근에 코스피가 올해만에 30% 성장을 했는데 이 의미에 대해서 정당하다. 영어로 표현은 warranted. 그러니까 지금 주가 상승에 대해서 이건 근거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애널리스트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JP 모건이나 맥쿼리만 이야기하는 게 우리나라 KB 하나 뭐 여러 증권사들이 지금 최근 애널리스트들이 한 달 반 사이에 계속 입장을 바꿔왔습니다. 여기는 JP 모건만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변화 속에서 이게 대한민국 유동성이 크고 그동안 눌려온 것들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시장에 대한 신뢰 부족이다. 그래서 이걸 일률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대한민국의 국장 탈주는 지능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계속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문제점, LG 물적 분할 동시상장 이후에 모회사 주주들의 이익 가치를 훼손해버렸던 거, 비일비재하게 매일 발생하는 것들이 누적되어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믿을 게 없다. 그러니까 서학개미로 가는 건데 그 냉소가 있었는데 그 냉소를 벗어나면 올 것이다. 그러면 그것들이 어떻게 핵심적인 그 지배구조의 키포인트가 뭐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워딩이 이거였습니다. 거수기 이사회를 책임있는 이사회로. 거수기 이사회라는 게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나오지만은 누가 배후에 지시하면은 회사 주주들 이익을 뒤집어 버리면서 손해 보면서라도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책임충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 책임충을 하는 것들이 이제 지난번에 가을에 당론으로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론에서 기본적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의 뭐 51대 49 다음에는 이제 49%의 의사가 49% 수준 반영하도록 하는 거, 이게 포인트인 거죠. 51%가 100% 독식하지 않고 30%가 100% 독식하는 구조를 바꾸자. 이게 이제 이사 선임 과정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들이 주주의 이익에 비례적 이익을 배반하면서 결정하면 당신의 전재산으로 책임져라. 그걸 이제 당연히 선언적으로 표현한 게 충실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작년에 당론으로 당에서 승인해 주셨고 그 내용에 따라서 5가지 중에 3가지가 통과되었고 2가지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전에 이 3가지에 대해서는 먼저 논의를 해서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2가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쪽에서 공청회를 하자고 그랬으니까 공청회 절차를 지금 지난주 거친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논의를 7월 달 안에 처리를 하자라고 특위에서는 원내대표께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단계 숙제는 뭐냐라는 질문이 계속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크게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자사주에 관한 문제고 또 하나는 배임죄 문제에서는 이미 충실의무 관련된 재계 우려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그 원내 지도부에 건의드리면서 2가지 문제는 정기국회 때 한번 처리하면 어떻겠냐.
그와 별개로 충실의무와 별개로 그 외에 자본시장법 개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무위에. 그 내용이 이미 발의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침대 축구하듯이 그냥 방치해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번 정기국회 때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의제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의제 출처는 우리 대선 공약 지표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대선 공약에 공약집이 몇 가지 두 가지 자료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중에서 이제 단계별로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미 이 합병 관련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합병 비율 공정성이나 제도 개선안이 자본시장법이 있고요. 물적 분할 자회사 모의사 동시상장에 관한 문제가 이미 문제가 돼서 이것도 자본시장법 개정안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의무 공개 매수는 롯데렌탈 사례가 대표적인 건데 지배주주는 한 몇 프로 하는데 실제 이게 매각을 할 때 자기 지분이 2.7배로 프리미엄을 받고 매각을 했고 그다음에 일반 주주는 그 기회가 빠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무 공개 매수를 통해서 비례적 이익을 보장하자 이런 제도인데 이미 공약으로 들어와 있고 지금 이제 이 법안들이 일부 좀 추진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자사주 원칙적 소각 이 공약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 법안 자체는 그 전에 발의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법 개정안 통과한 이후에 김남근 의원님이 발의하셨고 지금 김현정 의원님, 민병도 의원님, 민병도 의원님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고 차기국 의원님 이미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이강인 의원님도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은 동일한 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법안을 지금 발의하는 중이고 그 법안들이 취합돼서 정기국회 단위에서는 이제 당론으로서 어떤 방향을 정리하면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해서는 시장의 반응이 민감하고 큽니다. 약 1,600개 기업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고 그 자사주 보유에서 적당한 비율이면 괜찮은데 뭐 1% 내외에서는 별 문제 없겠지만 한 200개 기업 정도는 좀 그 비율이 좀 과다합니다. 50%, 30% 또는 20% 이런 기업들이 한 20여 개가 넘습니다. 이 기업들은 직접적으로 지배구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기업들 스스로도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푸는 게 적절할까 사회적 토론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 공약 문구만 이야기라고 다른 이야기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여당이 됐으니까 지금 당정 협의를 통해서 풀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정부가 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금융위 거래소 금융감독이 알아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보도자를 한번 뿌렸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잘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부토건이든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을 하면 주가 조작에 그 이익만 몰수하는 게 있었는데 우리가 그 전에 법안을 처리한 게 있습니다. 정무위에서 원본도 몰수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그래서 범죄 행위에 주가 조작이라는 범죄 행위에서 들어가면 그러면 내가 그 추가분만 뺏기는 게 아니라 그 들어갔던 원본 다 자체가 들키면 없어진다. 한 번이라도 하면 전 재산 날린다. 그런 교훈을 이제 하는 센 법인데 법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걸 집행할 것인가가 문제에서 이제 여당이 됐으니까 정부가 제대로 집행하게 이걸 감시하고 요구하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 자본시장 전체 코스닥 시장이든 코스피 시장 자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해서 공시제도를 좀 강화하는 문제, 상장 규정에서 이제 모회사, 자회사의 동시 상장을 할 것인가. 미국 같으면은 자회사, 모회사 동시 상장은 약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알파벳 뭐 페이스북이나 했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대한민국이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 규정도 좀 바꿔야 되겠고 일본에서 밸류업 정책을 추진해서 10년 동안에 약 3배 이상 주가가 상승됐습니다. 그걸 카피해서 우리나라 금융위원회가 밸류업 정책을 하겠다고 작년에 하다가 알짜배기는 빠졌는데 그중에 지금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식이 코넥스, 코스닥, 코스피 사이의 역동성, 유동성을 확장을 해서 주주의 이익을 비례적 이익을 보장하고 또 뭔가 주주에 대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 공시가 제대로 되고 믿을 수 있는 회사면은 좀 더 상승해서 그래서 이제 유니콘 기업이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이 자본시장을 관리하면서도 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방안이 이미 검토된 바 있고 이재명 정부에서 좀 이걸 구체적으로 실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문제식입니다. 다음으로는 전체적으로 유동성을 키우는 문제가 있어서 자본시장에서 이른바 MSCI 선진국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선진국 지수 가담하게 되면은 그 패시브 자본, 팔로잉 자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몇십 조가 더 들어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했다가 지금 아직 결과를 못 내서 앞으로 한 2, 3년 정도는 정부가 TF를 좀 꾸려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걸 계속 이 당에서도 함께 모니터링하고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는 몇 가지 제도 개선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오늘 조세에 대한 이야기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저희들이 특위에서 논의됐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보고만 하고 실제 중요하고 자세한 그 이야기들은 우리 김학균 센터장님께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은 드릴 게 없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인가요? 저기 따로 있습니까? 네. 예,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신영증권에서 일하는 김학균입니다. 예. 사실 우리 증시가 2000포인트 처음 간 게 2007년도 노무현 정권 4년 차에 2000포인트 갔는데요. 이제 3200 갔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지만은 18년 동안 3200 가면은 연율로 한 2.5% 정도 오르면 그 정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한국 시장이 굉장히 장기간 어려움을 겪었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가고 해외 투자도 늘어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올 들어서는 주가 지수가 코스피 상승률이 단연 세계 1위입니다. 어제까지 한 33% 정도 올랐는데, 이 주식이라고 하는 자산이 상당히 개방된 자산입니다. 우리가 민주당에서 상법 개정도 하시고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노력을 하더라도 미국이 금리 올리고 미국 주식이 무너지고 그럼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 지수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가변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데, 지금 이제 주가 오른 걸 한번 복기를 해보면은 올 들어서 한 30% 올랐는데, 올 들어서 주가 오른 거에 한 3분의 2 정도가 대선 이후에 올랐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는 뭔가 한국은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실질적으로 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30분 정도 말씀드릴 내용은 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지배구조는 잘 갖춰져 있으면 좋고 아니면 그만인 게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의 의미와 또 장기적으로 사실 법 하나 바꿔가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화될 거라 그러면 그게 얼마나 쉽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일들이 좀 수반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게 주식이란 무엇인가 이런 좀 개념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배구조가 왜 중요한가, 그리고 이제 해외 지배구조 비교하고 지금 상법 개정을 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의견들 기업 중심으로 많이 나오는데, 제가 자본시장을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자본시장 전문가의 관점에서 기업들의 입장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고 앞으로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를 산다 그럽니다. 사실 자본이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가 여기다 자본주의라는 이름을 붙이겠습니까? 이 자본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아는 것처럼 사업을 위한 사업 미천이 자본이죠. 우리가 앞에서 분식점을 하거나 큰 기업을 하거나 본질적으로 사업 미천이 되는 돈이 필요한데 이게 포괄적으로 이제 자본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본을 모으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하는 방식이 있을 테고, 또 동업자를 구해서 하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재무 상태표라고 하는 기업들이 재무 상태를 3개월에 한 번씩 상장사들은 발표를 하는 건데요. 보시면 이제 이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 활동에 사용이 되는 도구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 부채는 타인을 통해서 마련한 사업 미천이 부채고요. 이 자기자본이라고 하는 게 사업자가 내가 동업자를 구함으로써 형성이 된 게 자기자본이고요. 그래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건 주식이건 대부분의 것들이 사실 이제 여기에 연동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업 미천은 타인을 통해서 돈을 꾸는 타인 자본이 있고, 이 동업자를 구해서 하는 이제 자기 자본이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타인 자본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데 사용되는 건 채권입니다. 기업이 돈 빌릴 때 써주는 게 채권이죠. 내가 언제까지 갚을래? 이자는 얼마 줄게라는 게 이제 채권이고요. 주식이라고 하는 건 이제 동업자를 구하는 건데, 실은 이 두 가지가 채권과 주식이 여기 계신 분들 입법하시고 하시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자산이 주식과 채권입니다. 투자자들은 주식에 투자하고 채권에 투자하고
주식과 채권을 제외한 뭐 부동산 모든 것들이 다 대체 투자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를 사는데 기업에게 자금 조달을 해주는 두 가지 원천이 있는데 이 채권은 상당히 단순합니다. 이거는 뭐 내가 돈을 빌려주고 중간에 이자를 받고 언제까지 갚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은 굉장히 계약적 관계고 기업이 잘 된다 그래서 채권자들이 이자를 더 받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냥 채권자는 돈 빌려준 거 원금과 이자를 받으면 되는 거고요. 조금 복잡한 게 주식입니다. 이거는 동업자 관계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국회 앞에서 빵집을 해서 의원님과 동업을 해서 5천만 원씩 투자해서 1억 원의 자기 자본을 가지고 빵집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년에 장사해서 한 2천만 원 벌었어요. 그럼 2천만 원을 주주들이 배당으로 나눠 가질지 투자를 해서 사업 규모를 늘릴지라는 거는 굉장히 유연한 겁니다. 그래서 채권보다 주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채권의 역사는 한 5천 년이 됩니다. BC 3000년 바빌로니아 때도 이런 문헌 기록이 있대요. 빌린 사람, 빌려준 사람, 언제 갚을래? 이자는 얼마나 할래? 개인 간의 차용증도 채권인데요. 주식회사의 기원은 세계사에서 나오는 동인도 회사입니다. 1602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의 역사가 한 5,000년 되고 주식의 역사는 한 400여 년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주식이 복잡해서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기업이 벌어들인 성과를 어떻게 배분할 거냐에 대해서 매우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건데요. 특히 이제 주식에 내재가 된 가장 본질적인 채권과 다른 거는 지배구조의 문제가 들어갑니다. 동인도 회사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네덜란드나 영국에 있는 귀족들이 출자를 해서 배를 하나 사가지고 인도로 보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향신료 싣고 오는 건데 그 투자한 그 귀족들이 그 배를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알긴 어렵지만 안 탔을 가능성이 높죠. 위험한 일이잖아요. 가다가 콜럼버스처럼 엉뚱한 데로 갈 수도 있고 해적에게 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동인도 회사에서 중요한 거는 실제로 배를 가지고 가서 향신료를 가지고 있는 선원과 선장들이 실제로 투자한 동인도 회사 주주들의 부를 잘 지켜줘야 됩니다. 괜히 향신료 같은 거 이 뒤로 숨기면 안 되고요. 그래서 주식에 내재가 된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주식을 삼으로써 그 기업의 주인이 되지만 내가 그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진 않죠. 내가 한 10억 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나한테 큰 돈이지만 내가 삼성전자 경영에 참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식에 내재가 된 거는 주주들의 부를 그 기업을 운영하는 임직원, 고용된 사람들이 잘 지켜줘야 되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공시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투명하게 말하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업 활동을 하는 임직원들에 대한 주주들의 감시 제도입니다. 중요한 일을 주주들에게 알리고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예비 주주들에게 알리라고 하는 게 공시제도의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은 본질적으로 지배구조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그 주인인 주주와 기업을 운영하는 임직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 관계를 결정하는 게 거버넌스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왜 중요하냐는 말씀을 드리면요. 이 파랗게 칠해진 게 중국 증시를 대표하는 상해 종합주가 지수고요. 오렌지색으로 칠해진 게 미국의 S&P 500 지수입니다. 사실 이제 뭐 한국 주식시장으로 돈이 저는 이제 곧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돈은 올라가는 자산이 후행적으로 쫓아가서 이제 돈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최근 한 10여 년 동안에는 한국 사람들이 미국 주식 많이 샀지만 2006년, 7년도에는 한국인들의 해외 투자가 중국에 집중이 됐습니다. 근데 2006, 7년도에 중국 주식을 샀던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중국 경제가 성장을 하고 거의 미국에 버금가는 경제가 될 거라는 꿈을 안고 성장하는 나라에 내 돈을 물어두겠다라 그래서 중국 주식을 산 건데 지금 한 18년 지났는데요. 2007년도 상해 종합주가지수의 고점은 6,100 정도 되고요. 지금은 3,400입니다. 거의 17년 동안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근데 미국 주식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은 저는 2006, 7년에 중국에 투자했던 한국인들의 꿈, 중국이 고성장할 거다라는 판단이 틀렸냐? 맞았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미국과 중국의 GDP 성장률을 비교해 본 건데요. 뭐 중국 경제가 걱정이 많다 그러지만 미국보다 성장률이 늘 높았고
상해 증시와 미국 뉴욕 증시 상장사들의 기업 이익을 비교한 겁니다. 뭐 최근에는 미국 기업의 이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만은 사실 코로나 이전까지는 중국 기업들이 이익이 좋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 17, 18년 전에 중국이 고성장하니까 내 돈을 묻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을 때 고성장한 건 맞았거든요. 근데 주가가 못 올랐어요. 이런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멀리 찾을 일이 아니라 한국도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보다 훨씬 활력이 있었을 때가 1980, 90년대 아닙니까? 아시아의 4마리 용으로 성장률이 2자릿수 때 막 성장하는 건데 8, 90년대 한국의 코스피를 보시면 80년대 후반 3저 호황태 한 4년 좋고 나머지는 재미없는 박스권이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제가 잘 되고 성장이 되는 게 주가에 중요하다라는 건 지극히 맞는 말이지만 최근 중국의 10년, 한국의 8, 90년대를 보면 성장을 해도 주가가 못 오른 겁니다. 그럼 저는 이것이 지배구조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85년도에 7대 재벌이었던 이 국제그룹 부산 향토기업이죠. 이게 전두환 정권에서 날려버립니다. 그때 국제그룹이 해체가 됐을 때 뭐 재무구조가 불안하고 내부자 거래가 있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실은 그 당시에 안 그런 재벌들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정치 권력이 경제보다 위에 있었고요. 그럼 중국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지금 이 시진핑 알리바바 마윈 회장이 예전에 막 중국 정부 막 욕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에 이 고객 데이터를 달라 그랬을 때 이 사람이 한번 덤볐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줬냐 하면 이거를 파일로 준 게 아니고 고객 명단을 출력하니까 그게 200만 장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엿먹어라 그러니까 날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정치 권력이 경제 권력보다 위에 있고요. 우리나라 2대 재벌이었던 대우그룹이 99년에 파산했죠. 분식회계로. 이 회계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라고 하는 거는 기업에서 벌어들이는 일들을 주주들에게 잘 알리라는 건데 근데 그거를 속이니까 주식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우리가 신흥국에 한국 사람을 많이 투자하는데 거기는 지배구조가 잘 안 돼 있어서 주식이 오르기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시진핑 주석이 뭐 공동부유 이런 이야기 하는데 뭐 공동부유로 사는 건 중국인들의 권리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면 되는데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되게 기본적으로는 장벽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치 권력이 뭐 기업을 압박한다라든가 아니면 분식회계, 회계 투명성 이런 것들은 많이 좋아졌고요. 지금 한국이 직면해 있는 지배구조의 핵심은 소수 한국이 가지고 있는 오너라고 불리우는 소수의 지배주주와 다수 주주의 이해관계 충돌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 한국의 그 지분율을 좀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거버넌스의 특징인데, 이게 잘못 붙었네요.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애플에서 이게 이제 엔비디아인데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미국 주요 기업들의 지배주주를 보면요. 대체로 1대 주주가 뱅가드입니다. 거의 대부분 2대 주주는 블랙락이고요. 한 3대 주주, 4대 주주 되면 스테이트 스트리트라는 회사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펀드 자본주의인데 이 펀드들의 특징이 뭐냐면 뱅가드, 블랙락,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패시브 투자자입니다. 이건 좀 개념을 말씀드리면 이 기관 투자가들이 투자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 투자가가 삼성전자가 좋을 것 같아. 삼성전자를 꼭 집어서 사는 행위는 액티브 투자라 그러고요. 패시브 투자는 그냥 한국 주식을 몰아서 사는 겁니다. 시가총액 큰 한국 주식을 몰아서 사다 보면 그 안에 삼성전자도 들어가고 현대차도 들어가고 하는데 지금 글로벌하게 보면 뱅가드나 블랙락이나 스테이트 스트리트과 같은 패시브 투자 펀드의 힘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오너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배주주들이 본질적으로 기업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뱅가드가 엔비디아 지분율 9% 정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 뱅가드 입장에서는 엔비디아를 찍어서 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사는 예컨대 뭐 S&P 500을 사는 거 사다 보니 뱅가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미국의 경우는 이 펀드들이 기업에 어떻게 보면
의결권이나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나타나는 지배구조의 문제는 뭐냐면 CEO들이 권력화돼서 자기 맘대로 합니다. 주주들의 감시를 안 받고. 그래서 노동자들과 CEO들의 연봉 격차가 벌어졌다는 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이 패시브 투자자들이 주된 기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본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큰 도요타 자동차를 보시면 1위가 도요타 그룹입니다. 이게 뭐냐면 도요타 관계사들이 서로 상호 출자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한국처럼 예전에는 이 소위 오너라는 게 존재했었는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이제 미군정이 들어와서 재벌을 해체시켜 버렸죠. 일본의 재벌이 2차 세계대전 일으킨 군부에 물적인 그 자금을 지원했다는 걸로 해체하면서 일본은 지배구조가 관계사들이 돌려가면서 가지고 있는 구조인데 여기도 오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처럼 딱히 오너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고요. 한국의 삼성전자 지분을 보시면 이재용 회장 일가가 상위 5대 지분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한국은 실질적인 지배권을 가진 분들은 이건희 회장의 자제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은 오너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한국적 지배구조의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식의 자본주의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이제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앞서서 제가 이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본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애플은 자기 자본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파랗게 칠해진. 이게 좀 이상하죠. 이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주주들이 사업 자금을 돈을 내고 그 다음에 기업이 돈을 벌면 그걸 주주들에게 배당 같은 거 하고 남은 게 차곡차곡 쌓이면서 늘어나는 게 자기 자본이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본이 애플이 최근 한 8년 동안에 자기 자본이 57%가 줄어들었는데요. 한국에서 자기 자본이 줄어드는 경우는 부실 기업들이 적자를 내면 출자한 거에서 까먹거든요. 근데 애플이 부실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자기 자본이 줄어드는 거는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벌어들이는 이익보다 주주들에게 더 많이 돌려주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훨씬 더 많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이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게 재무상태표상이 이제 주주들의 몫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기 자본이 얼마나 증식이 되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ROE입니다. 주주 몫이 기업이 영업 활동에서 세금 다 내고 얼마나 증식이 되느냐가 이제 ROE인데 미국은요 애플의 ROE는 놀랍게도 157%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약간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우리가 한국의 기업들이 자기 자본 이익률을 높이자 연초에 경영 목표로 세우는 거는 이 분자인 당기 순이익을 늘리자는 거거든요. 열심히 해서 돈 벌자라는 거고 이 자기 자본 애초에 사업 미천이니까 자사주 같은 거 지금 이 소각하라고 하시는 것도 이 자기 자본을 기업이 되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이제 정상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미국의 자본주의는 당기 순이익 애플 같은 돈을 잘 벌지만 자기 자본도 줄어들면서 ROE가 이렇게 157%라고 하는 아주 엽기적인 수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ROE는 한 10%밖에 안 돼요. 근데 애플은 그나마 양반인 게 우리가 잘 아는 맥도날드와 스타벅스는 한 4, 50년째 흑자를 내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은 아예 자본이 없습니다. 자본 잠식이에요. 자산보다 부채가 많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발생하냐 하면 빚까지 내가지고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미국을 대표하는 S&P 500 중에서 31개 기업이 자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저는 합당한 논리라고 봐요. 이렇게 미국처럼 주주들에게 퍼주기만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이런 건데 실제로도 이제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주요 기업들의 대주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하면 뱅가드, 블랙락, 스테이트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오너십에 관심이 있는 주주가 최대 주주가 아니고 이 패시브 투자자들이 최대 주주이다 보니까 경영진이 지 맘대로 하는 거죠. 자사주로 막 사고 자기 성과를 주가에 연동해 가지고 성과급도 많이 받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때 너무 자사주를 사고 그러니까 자사주 사는 거에 대해서 징벌적 과세를 했어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자본효율성을 높이고 예를 들어서 배당이나 많이 해가지고 자기 자본을 줄이고 ROE가 높아진다 그러면
그건 사실 주주들에게만 좋은 일이거든요. 그걸 투자해서 고용을 늘리고 하게 되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데,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지배구조 개선 논의를 할 때 가장 여기에다 비판적으로 볼 때는 합당하다고 보는데, 미국식의 과도한 주주 환원 같은 거는 실은 우리가 본받아서도 안 되고, 캠브리지 장하준 교수 같은 분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 너무 경제가 주주들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이제 주주들 중심으로 돌아 불안정하다라는 이제 주장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식 자본주의는 그런데 이제 일본과 한국의 말씀을 조금 이제 드려보면요. 지금 아까 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PBR이 이제 주가가 올라가서 이제 1.0배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대만 정도까지 만약에 뭐 PBR이 높아진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2배 정도 주가가 이제 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식의 자본주의는 사실 한국에 하기도 힘듭니다. 아까 제가 스타벅스 말씀드렸고 애플 말씀드렸는데, 애플은 제조업 회사가 아니죠. 애플은 마케팅과 기획하는 회사입니다. 제조업은 아웃소싱 줘서 이제 팍스콘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벌어들인 돈을 주주들에게 많이 배당을 하거나 이러기보다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무거우니까 ROE가 높아지긴 힘든데, 근데 한국의 이 코스피가 이렇게 굉장히 그 낮은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ROE가 낮아요. 동북아 나라들이 중국, 일본, 한국이 미국과보다 ROE가 낮은 게, 앞서 말씀드린 ROE는 분자는 이익, 분모는 자기 자본인데, 이 구미권에 있는 나라들은 자기 자본을 가볍게 가져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돈을 유보해 놔서 재투자해서 공장을 짓고 해야 돼서 이게 ROE가 한중일은 굉장히 낮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PBR이 낮은 겁니다. 근데 이런 고민을 일본 사람들이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아베가 2012년에 들어오면서 이 히토츠바시 대학의 이토 쿠니오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전 세계에서 PBR이 한중일이 제일 낮습니다. 사실 일본 주식이 바닥에서 3배 올라서 PBR이 높아져서 그렇지, 한 10년 전에 보면 한국의 PBR 세계 꼴찌, 일본의 PBR 세계에서 2번째로 꼴찌였습니다. 이 PBR이 낮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본보다, 장부상의 주주들에게 규정은 자기 자본보다 시가총액이 낮다는 거거든요. 그럼 PBR이 낮다라고 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해석하면 과거에는 화려했으나 미래에는 걱정이 많다. 과거에 돈을 잘 벌어서 자기 자본을 많이 쌓아놨는데 이 자기 자본이 잘 증식이 안 될 것 같아. 다른 표현으로는 ROE가 낮으니까 시장에서 디스카운트해서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토쿠니오라고 하는 사람의 문제의식은 뭐냐면, 일본이 성장이 멈춘 나라인데 부를 노인들과 기업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기업의 PBR은 낮아. 그럼 시장의 집단지성으로 볼 때 이 자산이 잘 증식이 안 될 거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토쿠니오가 주장했던 거는 돈을 돌리자. 저는 한국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PBR이 낮아요.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데 그 돈을 증식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들이 들고 있다 그러면 이 자산이 썩습니다. 그래서 이토쿠니오 같은 사람은 이 돈을 한번 돌려보자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일본 기업들이 배당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럼 배당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국민들이 투자할 수도 있고요. 그 돈을 가지고 더 생산적인 거에 투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거버넌스 개혁은 어떻게 보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를 한번 돌려보겠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본이 한 10년 정도 이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변화를 가져왔는데 우리가 핵심적으로 여기서 참고해야 될 건 뭐냐면, 주주들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기업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어떤 그 구조들을 만들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2014년에 책정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권 때 스튜어드십 코드가 국정 과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리고 거버넌스 코드는 이 상장사들,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받은 상장사들이 지켜야 될 어떤 행동 준칙을 만들었고, 우리 벨류업과 비슷한 도쿄증권거래소에서 자본비용과 주가를 의식한 경영실정 한 10년 정도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상법 개정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우리나라 한국 자본시장에서 전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7월 3일은. 근데 자본시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법으로 규정할 수 없죠. 그걸 어떻게 다 법의 판례를 따릅니까? 이거는 내 돈을 걸고 하는 거거든요. 가장 시장적인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시면 이 파랗게 칠해진 게 이제 일본의 주주행동주의 펀드인데 미국계 주주행동주의 펀드를 아베가 실제로 불러들였습니다. 사실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 순혈주의 내셔널리즘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들어오고 이런 게 쉽지는 않은데 아베 수상이 살아있을 때 2014년에 서드 포인트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행동주의 펀드의 대표인 댄 로브를 수성관저에서 만났습니다. 만나고 가타부타 얘기가 없어요. 그렇지만 시장에 주는 시사점은 되게 분명한 거죠. 불을 돌려야 되는데 이 불을 강압으로 할 거냐 주주들의 힘을 통해서 돌려야 되는 건데 결국 일본의 연고가 없는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를 통해서 뭔가 텐션을 불어놓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는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이 MBO라고 하는 게 매니지먼트 바이아웃이라 그래서요. 이 상장사의 경영진들이 회사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소액 주주들 지분을 다 사서 상장 폐지하는 게 이제 MBO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주주들이 드세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니까 내가 자본시장을 통해서 증자라든 걸 통해 자금 조달할 계획도 없고 이런 기업들은 사실 상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그래서 뭐 이런 현상 자체가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만큼 자본시장의 압력이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도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최근 10년 동안 일본에서 벌어지는 일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주가 500만 명이 넘는데 이게 뭐 9만 전자하다가 지금 우리 개민 투자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는 삼성전자는 너무 많이 배당을 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벌어들인 이익의 36%를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줬거든요. 근데 삼성전자의 ROE는 한 15%가 됩니다. 그럼 그거를 배당해서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보다 재투자해서 장기적으로 파이를 키우는 게 삼성전자 주주들에게는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배당을 저는 너무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배당하거나 근데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누가 결정을 해야 되나요? 주주들이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일본에서 벌어지는 일본 상장사들의 홈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주주들에게 받은 자본을 어떻게 운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소통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일본에서 그 상장사들의 C레벨 임원들 뭐 CEO, CFO 이런 건 들어보셨죠? 이 CSEO라 그래서 Chief 스테이크홀더 인게이지먼트 오피서라 그래서 주주들과 소통하는 C레벨의 임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질적으로 상법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법적으로 어떤 활로를 트여주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은 주주들이 해야 됩니다. 예전에 박근혜 정권에서 초과소득 환류세제라고 하는 법안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보수 정권이었지만 문제의식은 삼성이나 현대는 너무 돈을 잘 버는데 그 돈이 가계로 잘 안 도니까 기업이 번 돈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배당하든가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주든가 설비 투자하지 않으면 징벌적 과세를 물리는 굉장히 강력한 법안인데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본주의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시장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한국도 본질적으로 주주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야 되고 이번에 상법 개정도 전 그런 정신이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는 굉장히 추상적인 어떤 목표고요. 나머지 뭐 전자주총이라든가 아니면 뭐 독립이사라든가 감사선임의 3%를 같은 거는 소액 주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뭐 이제 좀 걱정스러워하는 견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주주 환원만으로 주가 상승이 지속 가능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성장이 중요하다. 이 말 맞죠? 전 이 말은 근데 착하게 살자랑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늘 해야 됩니다. 이건 늘 해야 되는 거고요. 전 지배구조가 좋다 그래서 그럼 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냐? 그 인과성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지배구조는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받은 퍼블릭 컴퍼니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애티튜드인 겁니다. 그럼 지배구조가 나빠야 뭐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인과관계가 또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건 이것대로 하고 한국의 자본주의가 오너들이 소액주주들 등쳐먹어서 잘 되는 자본주의라 그러면 그거는 부조리한 거고요. 이건 서로 조금 전 다른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뭐 이런 주장이 있죠. 주주들에게 퍼주기 하다 보면 성장을 위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이건 개념적으로 맞는 얘기긴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개인 투자가들의 회전율이 한 300% 된답니다. 기업의 주인인데 1년에 주식을 3번 사고 파는데 주주들은 주식 팔고 떠날 수 있지만 기업은 롱텀으로 잘 돼야 되니까 단기주의에 휘둘릴 수 있다는 건 개념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인데, 근데 이 말도 저는 좀 공감하기가 힘든 게, 이게 우리나라 주요 증시, 동부가 주요 증시입니다. 아까 미국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 이런 동부가 나라는 비교 불가입니다. 우리가 뭘 비교할 때 미국과 비교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미국은 제조업 중심의 나라가 아니고 설비 투자도 필요 없고 그런 건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에서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준 비율인 배당 성향인데요. 위에 있는 게 대만입니다. 이게 데이터가 2007년부터 나오는데 한국이 대만보다 배당 성향이 높았던 거 한 번도 없습니다. 일본보다 배당 성향이 높았던 거 딱 한 번 있고요. 중국보다, 사회주의 중국보다 배당 성향이 높았던 것도 최근 18년에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그럼 한국의 주주들은 이게 봉입니까? 그럼 설명을 해야죠. 기본적으로 이 거버넌스에 있어서는 강압이라기보다 퍼블릭 컴퍼니에 돈을 받은 사람은 배당을 못 하더라도 주주들에게 설명해야 됩니다. 우린 이러이러한 이유로 배당하는 것보다 우리는 설비 투자나 이런 게 좋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주하는 결핍의 증시에서 미국식의 자본주의랑 비교해가지고 저러면 큰일 난다고 말하는 건 좀 위선이라고 봅니다. 좀 퍼주고 나서야 퍼주는 부작용을 생각해야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규제가 심한데 누가 한국 증시에 상장하려고나 할까? 이거 진짜 잘못된 말입니다. 상장은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베푸는 시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자금을 잘 설명해 조달받는 행위거든요. 근데 저는 상당수 기업들은 미국에 상장해서 그렇게 합병하고 그러면은 저는 집단 소송 걸려가지고 거의, 이것도 좀 동의하기 힘든 말이고, 또 자사주 규제는 경영권 유지를 맞이하는 안전판을 뽑는 것 같다 이런 건데, 이것도 전제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자사주는 회사 돈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경영권을 한다 그러면 오너가 자기 돈 가지고 해야 돼요. 회사 돈을 가지고 오너들의 경영권을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퍼블릭 컴퍼니로 맞지 않는 얘기고요. 그리고 기업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적대적 주주 행동주의의 공격을 부르는 가장 중요한 동인 주가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여기저기 습적거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항변들이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몇몇 제안과 좀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 상법이 바뀌었는데 일단 법원의 초기 판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법 안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들어가 있지 않았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법원에서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 충돌이 있을 때 대체로 지배주주들 중심으로 해서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판례가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 중요할 것 같고, 또 두 번째로 저는, 이게 좀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문재인 정권 때 스튜어드십 코드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던 이유가 뭐냐 하면, 기관 투자가가 주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의결권이라고 하는 건 자본주의 일주일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 기관 투자가들, 자산운용사나 이런 쪽이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도 되는데,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전체 시장의 3%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관 투자가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기관 투자가 주식이 없죠. 그럼 한국에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국민연금밖에 없거든요. 근데 국민연금이 다 시시콜콜이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공무원인데 연기금 사회주의 한다는 공격도 받을 수 있을 테고, 그래서 저는 이게 한국에서 기관 투자가들의 역할을 제고하는 게 상당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 인구가 1,400만 명 정도 돼서 투자자가 늘어난 건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만은, 이게 온 국민이 사실 주가만 신경 쓰는 것도 에너지의 낭비인데, 한국은 이런 것들을 좀 운영할 수 있는 기관 투자가들의 역할이 너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주권 행사를 위해서 굉장히
핸디캡이고요. 그래서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자연스럽게 상법 개정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한 번 더 강조를 해서 지분은 적더라도 운용사들이 이 어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세제 혜택 이런 거는 제 생각에는 너무 구태라서 말씀드린 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장기적으로 펀드에 투자할 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들이 과거엔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제 의견보다 한번 운용사들의 의견을 한번 좀 취합을 하셔서, 또 기본적으로 주식을 장기간 들고 간다라는 거는 주주 자본주의에 내재된 단기주의 편향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배당 분리과세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무조건 그 안에 장기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들고 있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뭐 지배구조 관련해서 좀 제안인데요. 지금 상속세 부과를 주가에 하지 않습니까? 주가. 근데 이게 기업의 내재 가치를 주가가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저는 이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하는 이 8, 90년대 주류 경제, 주류 그게 산물이에요. 시장은 다 답이고. 근데 어떻게 주가라고 하는 게 그 합리성을 다 투영하고 있겠어요? 주식이라고 한 거는 뭐 어떨 땐 버블이 됐다 역버블이 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상속세, 우리나라 상속세가 굉장히 높은데 이걸 주가에 연동시키다 보니까 지배주주들은 실은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해관계가, 뭐 올라간다고 내가 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기준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수익 가치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거는 세금이 더 걷히고 안 더 걷히고는 사실 상관이 없고요. 단지 지배주주와 그리고 소액주주의 이해관계 불일치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거라는 점에서 너무 주가에 대한 그런 맹신이나 이런 거, 주가가 늘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예전에 그 효율적 시장 가설 주장했던 사람들이 다 노벨 경제학상 받지만 지금은 행동 경제학자들, 시장의 비합리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을 받고 있거든요. 노벨 경제학상. 그렇기 때문에 한번 거기서 꼭 주가에 매칭시킬 수 있을까, 필요가 있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밸류업은 뭐 윤 정부에서 시작한 거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게 거래소 중심으로 해서 상장사들과 소통을 하는 거거든요. 1년 정도 진행이 돼서 한 100개 정도는 공시를 하고 피드백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민주당에서 굳이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으시다 그러면은 이 정책은 이름도 바꾸지 말고 한번 지속성을 가지고 한번 진행하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제가 준비한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뭐 혹시 뭐 Q&A 같은 거 있으시면 잠시 할까요? 예, 자유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용남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코스피 5천을 찍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번에 상법 개정의 의미가 확인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는 법원이 대단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관련해서 엘리엇이 국제중재재판소에 갖고 가면 이기는데,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그 행동주의 펀드도 참 진짜 행동주의를 실현하기가 어려운 사법 환경이고, 제가 알기로 아마 주주 대표 소송 중에 성공적인 사례는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회장 일가를 제기한 정도만 성공적이라고 보는데, 그건 쉰들러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10년 넘게 소송 비용 수백억을 써가면서 할 수 있는 행동주의 펀드가 국내에는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그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행동주의 펀드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이 행동주의 펀드가 활성화되면서 어떤 사법 제도의 개혁이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때 제일 어려운 증거 수집이나 이런 거를 도와주기 위한 뭐 영미법적인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이나 이런 사법적인 변화가 있으면서 일본에서 행동주의 펀드가 활성화된 것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됐던 건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그 법적인 조치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한 4, 5년 정도 니온 게이저회 같은 것들 모니터링 하는데 그런 송사와 관련된 기사는 잘 못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이 이 주가와 자본 비용과 주가를 경영한 경영 실천 방안 권고 이런 게 도쿄증권에서 만들어지고 나서 일본도 최근 벌어지는 주총을 PBR 주총이라 그럽니다. PBR 1배 미만의 회사들은 주주들이 너네 왜 그러냐 얘기를 하고 해서 상당히 좀 일본에서는 법적인 힘보다 뭔가 좀 사회적인 어떤 주주들의 압력이 좀 컸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합니다. 저도 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지금 자, 아까 지금 고민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저 문제가 등장하는 게 우리나라 자본 구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고정 자본,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이런 데가 거의 70% 가까이 되고 유동 자본이 투자가 별로 이제 안 돼 있고 특히 개인 같은 경우는 더 심하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도 요즘 뭐 말씀하셨지만 부동산에 돈이 지나치게 몰려 있고 이제 유동 자본 그러니까 주식이나 이런 시장이 약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막 좀 포트폴리오가 조정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이제 말씀이잖아요.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수출 통상 국가인데다가 이 산업 정책이 중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산업 정책을 어떻게 쓸 거냐, 그때 필요한 자본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이런 문제도 이제 하나의 큰 고민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워낙 많은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엔비디아나 테슬라처럼 단 한 번도 배당을 해본 적이 없는, 배당 계획이 없는 기업이 지금 전 세계 1위, 2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배당을 한다고 해서 그게 미국에서도 주인 없는, 아까 말씀하신 주인 없는 기업들이 실제로 주인이 없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젠슨 황인가 하는 그 양반도 그렇고 머스크도 그렇고 실제로 오너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외국에서도 최고 잘하는 데는 결국 그런 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고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후에 이제 배당을 통해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실제로 향후에 투자할 이제 그 계획이나 이런 결정을 누가 할 거냐, 어디가 할 거냐. 그동안 지배주주가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주주가 이제 역할을 늘려서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실제로 가능하냐. 그냥 배당을 해주는 거의 기능 빼고 실제 산업적인 기능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가능하지 않지 않느냐. 그럼요. 불가능한 이야기 아니냐. 이런 그럼요. 이제 그러면 국가가 등장하는데 그런 국가 자본주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좀 힘든.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쟁점이 그냥 쉬운 쟁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산업 정책이나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새로 이제 앞으로 향후에 우리 먹거리는 뭐냐, 어디로 갈 거냐 이런 걸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예를 들면 아까 보잉사 이야기도 하고 했지만 그건 다 자본 잠식 상태고 소위 CEO들이 다 해먹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대부분의 이제 상당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걸 어떻게 그러면 이제 좀 조화롭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지점을 조금 말씀해 저는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일종의 코드나 애티튜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회사 주식을 샀다 그래서 그 회사의 전문가는 아니죠. 그 회사의 전문가는 임직원들이 이 회사를 잘 해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다수의 결정이 옳은 결정을 한다 이런 게 아니고 단지 어떤 결정을 기업이 하더라도 그걸 주주들에게 소명해야 될 책임이 상장사에 있는 거니까 그 좋은 프로세스를 저는 만드는 게 중요하고 꼭 뭐 배당이 다는 아니다 이 말씀은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 그것을 소명해야 될 책임은 상장사가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국가가 해야 될 거냐 이건 뭐 참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100조 AI 펀드 이런 것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상장사는 어쨌든 주주들에게 소통의 책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공감하는데 근데 오너가 있는 기업이 미국이 사실 젠슨 왕 그리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그리고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한 4개 정도가 사실은 미국의 거버넌스에서 상당히 좀 예외적인 경우고요. 근데 이런 회사들마저도 제프 베이조스나 아니면 버크셔 해서웨이 워렌 버핏은 완전히 오너십이 있지만 주주들의 걸 잘 알리지 않습니까? 버크셔에서 막 주총도 하고 제프 베이조스도 주주 서한을 쓰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강조해야 될 거는 상장사로서 소통의 책무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게 뭐 성장을 하고 이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저는 그 마지막에 재원의 그 상속세 관련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요즘 뭐 지난 정부 때도 상속세가 폐지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컸던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 기본적인 출발이 어떤 지점인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렇게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수익 가치가 상속세를 부담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아니면 전체적인 사회에서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그런 평가 기준이 성립할 수 있을까? 그것도 저는 좀 궁금합니다. 네. 예컨대 카카오 같이 들고 있는 자산은 적은데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로 주가가 많이 형성된 회사의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아이디어로 한다면 상속세를 덜 내게 되는 거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주가라고 하는 건 늘 가변적으로 바뀌는 건데 그거보다는 실질적으로 기업이 들고 있는 가치가 조금 더 핵심적인 실제에 가깝다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 불일치를 완화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